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는 결국은 극단적인 효율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간단히 말해서 자원도 돈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효율성과 리스크에 몰빵해서 성공시킨 경제가 모바일 네트워크의 심화 발전으로 더 극단적인 효율화가 진행되면서 효율적으로 인구를 줄이는 과정이 지금 보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인 거죠. 한국 경제는 좋든 싫든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와 가스 같은 필수 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해서 늘 충분한 달러를 보유해야 되고 내수 시장이 작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한창 경제개발 시기에 적자 수출해 가면서 100억 달러 수출 달성하고 그런 식으로 모은 외화 가지고 차근차근 수출 산업을 발전시킨 거죠. 가진 게 인력밖에 없는데 돈은 없으니까 밖에서 재료 사다 조립해서 파는 중간재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마진이 참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원천 기술도 없었고 그나마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저임금으로 인력 갈아넣고 수출 대기업에 몰빵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나서서 수출 대기업을 키우는 형태로 개발도상국을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식의 경제개발 방식이 한번 탈이 났던 게 IMF 사태고 그런데도 여전히 수출 대기업에 몰빵할 수밖에 없죠. 중소기업을 수출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건 이미 비효율적인 상황이 돼버렸고 결국은 수출 대기업을 키워서 수출을 많이 해야 달러를 벌어들일 수가 있으니까요. 대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 속상해할 국민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대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줘야 국민들 개개인의 주머니 속 원화 가치가 유지되는 거죠. 독일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중소 강소기업들이 많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북한과의 경쟁 속에서 해방과 전후의 빠른 시기에 성장해야만 했던 과거를 감안해보면 대기업 몰빵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가의 모든 역량을 효율적 성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이제 도시개발이랑 인재 양성까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됐죠. 현재 상위 100대 기업 본사가 전부 서울에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각종 인프라와 인재들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게 효율적이겠죠. 2010년대가 넘어가면서 스마트폰 개발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모바일 네트워크 발전이 이런 한국의 극단적인 효율화를 더 가속화시켜버렸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점점 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되고 너도 나도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당연히 사람이 모여드니까 인재를 찾는 기업들은 더 서울 수도권에 몰리고 관련 인프라는 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깔리고 이렇게 서울 수도권 집중이 기업들이나 인재들 모두한테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됐죠. 정부와 정치인들이 너무 서울이랑 수도권만 키우는 거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수출 대기업들을 성장시키려면 서울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 스멀스멀 오르다 결국 폭발적으로 올라버린 거죠. 코로나 때 돈 푼 것 때문도 있지만 언젠가는 결국 오를 걸 미리 땡겨서 올라버린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인재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공부로 줄 세워서 1등부터 상위 몇 프로의 학생들까지만 중요한 인재로 대우받았습니다. 이건 아마도 대기업과 전문직, 공공기관처럼 소위 말해서 좋은 일자리의 숫자와 일치할 겁니다. 그 밖의 학생들은 사실상 국가 입장에선 방치해왔다고 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교육이 특히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할 인재를 키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외의 인재들은 그냥 알아서 해라 뭐 같은 느낌인 거죠. 이런 방식의 효율적 국가정책이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엔 그런대로 잘 돌아갔습니다. 상위 재벌 대기업과 상위권 인재들, 국가 공공기관과 전문직 엘리트들이 선봉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그 외의 수많은 사람들도 낙수 효과를 봤죠. 수출이 잘 되고 국부가 증가하면 모든 사람들의 주머니 속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고 대기업과 연계된 하청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수많은 자영업 역시 같이 성장할 수 있었죠. 근데 최근 10여 년 사이에 이런 국가 운영에 한계가 찾아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국들의 경제 환경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바뀐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성장 정체가 찾아오면서 부동산, 주식 등의 이제 자산 가격만 오르지 기업이 내다 파는 상품 서비스의 부가가치 상승이 정체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 웬만한 구역의 도시 개발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도 한몫했죠. 쓸데없이 자산 가격만 오르는 바람에 빈부격차만 커지는데 성장이 슬슬 정체돼 버린 거죠. GDP 성장이 찔끔찔끔 오른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위 수출 대기업 성장과 관련 있는 거지 결국 그 아래 수많은 중소기업, 자영업 일자리 성장과는 상관이 없어지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국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죠. 아, 우리나라가 필연적으로 소수 인재만을 챙기고 나머지를 버리는 인재 정책을 써왔구나. 소수 수출 대기업에만 몰빵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빈부격차가 빠르게 커져서 이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각자의 미래를 바꿀 수 없게 되었구나. 이걸 다들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 출산과 관련해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은 출산을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웬만큼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자산이 많지 않은 이상 애를 낳아봐야 그 애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질 게 뻔하니까.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이 너무 오른 거는 서울 집중화 현상 때문이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결혼과 출산이 급격히 떨어진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라도 지방 개발을 시작해야 될까요? 문제는 지방 개발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수출 대기업 입장에선 이미 서울과 수도권에 모든 인재와 인프라가 모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도시 개발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그게 과연 대기업의 원천 기술 개발이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방 개발을 해야겠죠. 지금처럼 서울 수도권 부동산이 오르고 지방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청년들의 미혼 저출산 현상이 점점 심해질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이거는 이제 서서히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기 침체로 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지방 개발에 공을 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서울 수도권 집중을 방치할 수도 없죠. 대기업에 몰빵하는 걸 멈출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중소기업들을 외면할 수도 없죠. 대기업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전체 17% 정도밖에 안 되는 통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지도 않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지도 못하면 앞으로 청년들은 점점 더 결혼이랑 출산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